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이무차주 황편이라는 차고요. 1998년도 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이 20년이 넘은 차겠죠. 네. 이거를 제가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이차를 만나고 친해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주신 제 다우라고 말하기는 제가 약간 늘 약간 실례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그 지인께서 주셨는데요. 그분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것을 시작한 것도 그분의 권유였고요. 그분이 운영하시는 채널 이름은 라랄라티룸이라는 건데요. 이 차를 그 전에 드시고 이 차에 대해서 약간 더 상세하게 알려주신 게 아마 방송에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쥐뿔도 없으므로 그저 맛이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분청 잔을 하나 꺼내왔는데요. 뭐 메모를 써주시기는 생차도 아니고 숙차도 아닌이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전에도 사실 이 비슷한 차를 하나 주신 것 같거든요. 메모가 비슷해요. 차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메모가 찌기는 했으나 악퇴한 것은 아님. 숙차는 그 악퇴의 과정을 거친 것을 숙차라고 하는데 악퇴는 아닌데 찌기는 했다.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를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를 공부하는 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 네 그래요 네 이렇게만 덥석덥석. 그래서 더욱 특히 너무 공부하기가 어렵고 끝이 없어서 그래서 더욱 보이차를 비롯한 중고차들은 차 친구보다 홍차는 차 친구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함께 마시고 재밌다 이렇게 해감 정도면 되는데 중국차들은 선배가 필요해요. 안내자라든지 인도자 같은 나보다 좀 더 경험이 많고 조금 더 보이차를 최소 2, 3년 이상 한 5년 이상 먼저 접한 선배. 그러면 좀 약간 길잡이가 되어주죠. 저는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처음에 맛보고 마시게 된 차들도 세레나님이 주셔서 맛을 보았고, 그때 주신 차들이 다 좋은 차들이어서 보이차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맛있는 차를 마시고 싶다. 나도 맛있는 보이차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들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사오는 어떤 걸 사야 돼요? 차는 어떤 걸 사야 돼요? 지금 사는 차가 나중에도 맛있으라는 보장이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지금?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결같은 답변이 있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그냥 입에 좋은 걸로, 입에 맞는 걸로. 지금 맛있는 차가 나중에도 맛있어요. 재밌는 말씀이죠. 자산 어떤 거 사야 돼요? 기본적인 건 출수, 절수, 금수가 될 것. 나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을 빼면
금액에 상관없어요. 모양이 마음에 들고 뭐 어떤 걸로 사세요. 그 대신 물을 따라보고 확인을 한번 하세요. 이런 팁은 주시되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단정하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막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나 압박이 없이 제가 보이차를 비롯한 중국 차들을 만날 수 있었죠. 덕분에 이렇게 쭉 즐겁게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만나면 중국차 쪽은 훨씬 더 접근하기도 쉽고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잔을 두 가지 꺼낸 이유는 저는 사실은 숙차는 특유의 맛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대체로 속이 편하려고 마신다든지 아니면 몸 따뜻하게 데펴주는 이런 작용을 위해서 찾곤 하거든요. 숙차 맛이 너무 좋고 이런 것은 아직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숙차의 성질이 있는 것들은 제가 주로 분청에다 뭉근하게 편하게 거슬리는 거 없이 마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많이 익숙하게 마셨는데 이 차는 어떨지 제가 처음 만나는 차기 때문에 어떨지 몰라서 잔을 두 개 준비했어요. 둘을 맛보고 맛있는 쪽으로 계속 마시면 되니까요. 세 차까지 모두 끝났으니 약간 불안한데요. 저희 고양이가 지금 제 앞에서 몹시 킁킁거리면서 저 거치대를 여기 아니야? 관심 없어? 오늘도 불어 이 차를 고른 이유는 저녁을 약간 과하게 먹었고 속이 더부룩하니 속을 좀 달래주자라는 마음으로 골랐는데 사실 맛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분청에 마시는 게 나쁘진 않지만 이 차가 단맛이 굉장히 많고 편한 차라서 그냥 이렇게 백자전에 마시는 게 더 맛있게 마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다래를 전혀 몰라서 그 개념이 잘 없이 그냥 편한 대로 사용을 해왔거든요. 네. 개완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림용 다관을 이렇게 쓰고 오른쪽에 두시는 분도 계시고 왼쪽에 두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상관은 없겠죠? 근데 한번 오늘은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황편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실제 사이에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연 무엇이 정답인가에 대해서 저는 특히 중국차 쪽에 대한 정보를 접할 때마다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들은 A 장소에서 들은 정보와 B 장소에서 들은 정보와 C 책에서 본 정보가 달라요. 되게 난감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어떤 것을 통해서 배우느냐, 어디서 배우느냐, 누구한테 배우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어려운 부분이죠. 청차류로 중국차를 시작을 했고, 청차류를 처음 마실 때 저는 인사동에 오래된 대만제 다구조를 취급하는, 근본적으로는 그렇고 거기서 차도 조금 취급하는 이런 가게에서 제가 찾던 차를 만나가지고 차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수소문해서 찾아왔었거든요. 그렇게 처음 만난 게 인삼오룡하고 대용포와 동방미인이었어요. 근데 그때 동방미인이 꽤, 동방미인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그런 청차류의 하나가 자기가 마시려고 사서 그때 한 7년인가 됐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당시만 해도 묵혀서 마시는 우롱에 대한 얘기를 다른 데서 잘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우롱은 향긋한, 우롱차는 향긋한 차이기 때문에 빨리 마셔야 된다고, 아니면 잘 밀봉을 해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근데 그분은 커다란 단지에 이렇게 보관을 해가지고 이건 내가 마시려고 사가지고 이만큼 마시고 이만큼 남았다, 근데 어차피 제가 대량 구매를 할 게 아니고 30g 막 이 정도 살 거라서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생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되게 예쁘게 보셨어요. 아이가 차를 꼴딱꼴딱 받아먹는 모습을. 그렇게 마시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들리는 말은 우롱은 오랫동안 두고 마시는 차가 아니다. 나는 7년 된 우롱을 마시고 있고 너무 맛있게 마시고 있으니 이게 괴리가, 이걸 어디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 2년 뒤부터 갑자기 그 전까지는 청양 우롱이 주류였거든요. 청양철과는 화사하고 향긋하고 찻잎을 봐도 녹색이 많이 띄고 있는. 그런데 그 차들이 한 2년 뒤쯤에는 농향철과는 전통철과는 이런 것들을 꽤 또 사람들한테 입에 많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전통 방식으로 가벼운 홍배가 아닌 숯을 이용한 탄배를 하고 있고 그 불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 불기운이 빠지면서 더 맛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차는 몇 년 된 오룡, 심지어 노오룡 뭐 이런 것에 대한 표현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는 물론 제가 접한 뭐
정보 안에서니까 더 일찍이는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구입을 한 거니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차류는 만약에 짧은 기간 안에 맛있게 못 마시면 홍배를 뭐 집에서 가볍게 홍배할 수 있는 홍배기들이 가정용 홍배기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가볍게 홍배를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부터. 네, 정보가 다 달랐고 그것들을 모두 다 수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이차도 마찬가지였어요. 딱 5, 6년 전만 해도 고수차가 막 유행하던 시기가 아니고 술료차나 고수차가 막 유행하던 시기라기보다는 물론 전문가들이나 매니아들은 분명히 그렇게도 구입하시고 좋은 차 찾으시고 하셨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인사동이나 우리나라 뭐 차 판다고 하는 데를 가서 보이차 대형 차 판매점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 고수차, 술류차를 따로 뭐 이렇게 막 취급하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년 된 차냐? 뭐 대형 차창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이 넘버링이 있죠. 그 숫자도 다 각각 의미가 있거든요.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차냐? 이런 것들은 꽤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고수차, 술류차.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이차는 최소 얼마 이상 되어야지 마실만하다. 올해 나온 보이차를 사는 것은 지금 마시려고 사는 것이 아닌 10년 뒤, 20년 뒤에 마시려고 사는 차다. 그래서 보이차는 접근이 쉽지 않고 가격대가 높은 것이 당연하다. 뭐 이런 거였어요. 저는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내가 15년, 20년 된 차를 살 수는 없으니 한 5, 6년 된 차를 아직 좀 더 쌀 때, 보이차는 해마다 가격이 변하니까요. 좀 더 쌀 때 구입을 해서 몇 년 뒤에 마시자. 뭐 이런 작정을 하고 몇 년을 찾아다녔었거든요. 해차도 아예 마실 수 없는 건 아닌데 2잔 이상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연하게 우려서 반 물맛처럼 마시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수차, 술류차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술류차들은 훨씬 더 뾰족하고 떫은 맛이 덜하구나를 확인하게 되었죠. 지금은 대체적으로 술류차들을 많이 마시고 있고, 그렇게 맛있는 보이 생차를 찾아 헤매는 동안은 숙차를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근데 맛있는 생차를 찾고 나니 숙차는 이렇게 약간 약물까지는 아니지만 약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보조제 같은 건강 보조제의 개념을 약간 가지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배우느냐? 내가 이 차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어느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느냐? 처음에 아주 단정적인로 만나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자꾸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범위를 좀 넓게 잡고 좀 융통성을 두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두면 이것도가 가능해져서 기회가 좀 더 다양해지는 느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에게 보이차를 접하게 해주신 세레나님에게 내가 그때 세레나님을 만나서 진짜 다행이었어요. 이렇게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황편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말하자면 단순하게 말하면 약간 떨어지는 찻잎들을 크고 약간 떨어지는 찻잎들을 모아서 하는 건데 대체로 잎이 크고 뭐 이런 것들이 줄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 단맛이 많이 나니까 뭐 아주 상품성이 높은 차는 아니지만 편안하게 단맛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쁘지 않다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또 이 차를 드시면서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 또 내용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무엇이 맞은지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 좀 주세요. 같이 마셔요. 당당하게 요구해서 네, 주셨고요. 남 떼주셨고요. 그리고 마시고 있는데 요 근래에 만난 보이차 중에서는 제일 달아요. 아마도 약간 숙차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테고 제일 오래된 차이기도 하고요. 대신 그 제가 2002년도 정도의 차에서 2001년, 2002년도 정도 차가 익어가는 냄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어떤 향긋함은 거의 없어요. 전혀 없어요, 솔직히. 맛은 훨씬 부드러우니 편해요. 정말 그럴 때 마시기엔 나쁘지 않겠구나. 그냥 뜨끈하게 한 잔을 원할 때, 뜨끈한 한 잔을 원할 때 마시기는 나쁘지 않겠구나. 뭐 진하게 한 잔 타서 꿀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먹으면 약간 그 약처럼 반약처럼 마시기도 나쁘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실은 약간 주저하고 있어요. 뒤로 더 많이 읽었고요. 책 자체는 아주 몰입도도 높고 생각할 것도 많고 예, 괜찮습니다. 근데 그 묘사에서 드러나는 그때의 참상들이 너무 적나라하면서 너무 끔찍해서 이게 마음을 다치는 느낌이에요. 누가 일부러 찌르고 헤집고 막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느낌. 심지어 어떤 부분은 너무 그 모든 것들이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라기보다도 그것이 상상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혹은 인간의 어떤 정반대의 면이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것. 너무 사실 의미도 없고 어떤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인간다움을 버리는 것. 전쟁이라는 게 특히 그렇잖아요. 다친 전우를 위해서 전우를 들쳐업고 군장을 그거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는 인간의 생명 존중을 느낄 수 있지만 적군이나 포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떻게 인간에게 저렇게 잔인하고 추악하고 이런 혐오스러운 걸 가질 수 있나? 그것을 과연 인간이라고 인간답다고 부를 수 있는가? 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하다 보면 그래 인간은 그럴 수 있지라고 결론이 나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그런 면을
악용하고 세뇌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게 몰아가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화가 나죠. 사실은 단순한 이익 문제에 불과한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무슨 이념이니 정신이니 뭐 이런 것들 하지만 단순한 이익 문제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법 많이 읽었는데 4분의 3 정도 주간에 사실은 이렇게 막 욕지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너무 끔찍하고 그러면서 일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글들이 나오는 게 일본 입장에서 괜찮나? 지우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어떤 면들을 보이잖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 응? 뭐 이런 태도들.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인권이나 인간다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 확산시키기가 쉬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우리와 협상을 하고 이런다고 사라질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일본과 한국과의 그 어떤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관계 정도로 생각했고, 해봤자 중국 정도, 동남아까지 정도로밖에 안 들어갔던 일본, 그 2차 대전에 일본이 오스트레일리아인에 이어져 있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그 전쟁 포로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그거하고 있지는 않나? 잔혹한 참상을 하긴 거기에는 배상에 그게 들어갈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알리는 데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뭐 이런 것들에는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이런 책들이 상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세계에 꽤 나름 유명한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작가가 아버지가 실제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전쟁 포로였어요. 이 책을 아버지에게 헌정해요. 헌정이 보통 헌정하면 누구누구에게 애정과 사랑을 담아 존경을 담아 당신이 없었으면 이 책이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의 헌사를 쓰잖아요. 근데 그 뭐냐면 이 어쨌든 헌정 문구가 뭐냐면 335번 포로에게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주인공이 아니고 어떤 그 전쟁 포로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그 뒤에 전쟁이 끝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살아가요. 근데 옷이나 이불을 갤 때 접힌 면이 보이게 접어야 되나 봐요. 그게 일본 군대의 방식인가 보죠. 그렇게 접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맞고
구타를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잘못했을 경우에 여기서도 나와요. 폭력적으로 막 그거 소리 지르고 이게 아니고 애원하듯이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해요. 그러면서 막 접는 법을 다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혼내려고 이렇게 손을 들었다가 이렇게 애를 무릎에 눕히고 손을 들어서 엉덩이를 치려고 아직 어린애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아빠 무릎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빠가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 너무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폭력의 잔인함과 끔찍함을. 그걸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폭력에 대한 공포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겠죠. 보면 그런 장면을 읽고 있는데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자라나고 뭐 태양 아래서 뛰어놀고 이런 것들에 정말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어떤 상황이 그 순간에 그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지 않을까요? 우리는 과거와 기억에 지대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는 생각이 너무 많고 순간순간 너무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갈수록 그러네요. 이 문장을 들으면 되게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카무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군인이죠. 그 오스트레일리안 포로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던 당연히 잔인하게 굴었고요. 자, 근데 전역을 하고 폐허가 된 사람들과 도시 속에서 대충 섞여 살았어요. 예전에는 도쿄였지만 지금은 진흙탕과 잿더미로 변해버린 곳에서 살았어요. 뭐 대충 그거 넉마주의처럼 이렇게 주워서 팔고 뭐 하나 도토리 상한 도토리 몇 개 파내가지고 먹고 이런 상태를 하고 있는데 굶주린 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구겨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신문지를 집어들었다. 며칠 전의 것이었다. 그는 기사 몇 개를 읽으면서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한 기사가 눈에 들어오면서 머리가 하얗게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주의 깊게 필사적으로 그 기사를 읽었다. 미국인들이 예전 포로 수용소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 말미에는 수배된 용의자들의 명단이 있었다. 그 명단 중간쯤에서 그는 오랫동안 두려워하던 사실과 맞닥뜨렸다. 그의 이름이 B급 전쟁 용의자로 언급되어 있었다.
나카무라는 또 몸이 가려웠다. 계속 그것 몸이 가렵고 막 이런 증상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는 전범이 아닌데 진짜 전범인 미국인들이 그의 인생을 거짓으로 꾸며낸 뒤 그를 죽여버릴 터였다. 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분노 밑에서 하루하루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을 강조해주는 것은 둔탁하지만 한시도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 운명이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아는 짐승의 두려움이었다. 미국인들이 전범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유능하게 찾아내는지 나카무라도 들은 적이 있었다. 웃기죠? 그러면 그 당시 일본 군인들, 그렇게 어떤 전쟁을 찬성한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일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전범이 아니라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분명히 자기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온 것이 다른 국가들이었고요. 그러면 일본인들, 그 당시에 일본 군인들, 전쟁을 찬성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은 처음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다른 거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국을 침략한 게 아니고 다른 거였던 거예요. 그냥 진출한 거죠, 말하자면. 공격한 게 아니고 진출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국가적인 개념을 대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해쳐도 괜찮은가? 그게 험악한 상황에 대한 험한 일을 당한 어떤 보복이나 복수의 성격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거듭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보면 당위성이라고는 딱 하나예요. 천황을 위해서. 거듭 반복되거든요. 천황을 위해서.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포로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요. 천황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미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모두가 집단 최면이나 세뇌에 걸린 게 아니라면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쭉 그렇게 서로 세뇌하고 세뇌시키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렇게 계속 상황들이 몰아가다 보니까 더더욱 그거 외에는 스스로도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었겠죠. 이런 상황들을 인간이 겪으면서 인간 다움을 잃고 지옥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감정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참 화가 나면서도 여전히 슬프고 아픈, 잊어서는 안 될 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최소한 인간답다고 말을 하려면, 인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차를 덥석덥석 마시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일곱 탕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곱 탕? 여섯 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입안이 약간 마르고, 약간의 텁텁함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첫 탕은 아주 달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점점 단맛이 빠지고, 기분 탓일까요? 너무 끔찍한 어떤 문장들을 읽고 있어서. 근데 더 마시는 것이 굳이 맛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잔을 드릴까요? 그러면 저에게도 이게 마지막 한 잔이 되겠네요. 밤에 읽고 한동안은 좀 밝은 책을 읽기 위해서 좀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제가 알고 있는 황펜하고는 다른 게, 얘들은 그래도 찻잎이 제 형태를 유지한 것들이 제법 있어요. 있기는. 제가 아는 황펜은 거의 낙엽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구겨진 찻잎을 펴면 찻잎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너 이거 하나야? 이것저것 엮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싶은. 처음에 만들 당시는 분명히 온전한 찻잎을 사용했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찻잎. 하지만 찻잎이 탱탱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네. 제 손이 꽤 큰데도 이 정도 길이가 되는 거 보니까 8cm, 예, 제대로 온전한 크기를 갖추면 8cm는 좋게 될 것 같아요. 7, 8cm. 제가 본 찻잎 중에서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막 읽으면서 잠깐씩 딴 생각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갈수록 그렇게라도 시작하지 않았으면 덥석 읽기 힘들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힘들긴 하네요. 잔을 비워주시겠어요? 아직 아닌가요? 아, 뜨거! 손에다 물을 붓고 말았으니 저는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네, 손에 뜨거운 물을 붓고 말았어요. 급하게 차가운 물로 씻고 왜 그렇게 했는지
저를 탓하면서 정리를 마저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를 써! 아무리 머리가 나쁘면 뭐 손발이 고생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라고 자신을 한탄하면서 아 따가워. 오늘은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하는 것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요. 일단 헹궈서 말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12월 1월에 손이 화상연고 범벅으로 뒤덮인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도 괜히 욕심을 부렸군요. 그래도 왼손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의 사고와 함께 이렇게 급하게 끝내게 된 점 몹시 부끄럽습니다. 창피하네요. 당분간 차를 멀쩡히 마실 수 있을지, 티백으로 연명하게 되지 않을지. 네, 어쨌든 이 소란 중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